합격 시작, 실패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자, 이번 시간에는 2018년 교정학 9급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풀이를 하는 것은 다음 시험을 가장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험의 그 특징과 다음 시험에 대한 예측을 하고 나서 본 문제풀이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의 특징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나에게 4월 7일 날 온 그 카톡 내용이었어요. 자, 어느 학생이 시험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이 4월 7일 날 12시 08분에 이런 카톡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선생님, 방금 시험 끝났습니다. 교정학 문제는 선생님이 말씀한 부분에서만 나왔어요. 그동안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점점 이렇게. 자, 그래서 시험 당일날 되면요, 수험생들이 가장 긴장되고 초조하겠지만은 이 강의를 한 이 선생님들도 자기가 가르쳐진 방향대로 잘 출제가 됐을까 해가지고 많이 불안하고 그래요. 그래서 시험 보는 시간이면 나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조용히 명상하면서 이렇게 보내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오후가 되니까 상당히 여러 학생들에게 자기는 이번 시험에서 교정학 95점 맞았다, 90점 맞았다, 그리고 두 학생한테는 100점 맞았다 하는 그런 카톡 문자가 들어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험은 다른 해에 비해서 그다지 지엽적이고 애적인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겠구나 하는 거 추측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직접 분석을 해보니까 이번 시험은 지나치게 지엽적이고 애외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출제하지 않고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기본이 되는 그런 내용들 가지고 출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해 시험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시험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 이 단순 암기식으로 공부했던 수험생들한테는 뭐 70점 넘기기가 어려운 그런 그 시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시험 대비는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확실하게 정리를 해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다음 시험을 예측을 해보면은 금년에 치러지는 이 7급 시험이나 내년 9급 시험에 있어서는 금년 교정학 문제보다는 상당히 지엽적인 그런 내용으로까지 출제가 확대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 난이도는 이번 시험보다는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다음 시험 대비하는 사람들은 이번 시험만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출제 난이도가 높아질 것을 예상하면서 대비하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헷갈리는 내용이나 또 상담이 필요할 때는 내 전화번호가 010-3315-8830이니까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잘 활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험 문제 교정학개론 가책형 가지고 분석해 들어가도록 하죠. 1번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이 법률 명칭은 앞으로는 수용자 처우법 또는 형집행법이라는 그런 약칭으로 하도록 할게요. 자,
이 수용자 처우법상 용어에 대한 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이 수용자 개념을 묻는 문제가 그 출제가 됐죠. 자, 이것은 출제 가능성이 높다 해가지고 내가 반복적으로 이 문제풀이 했던 내용들이었어요. 왜냐하면 2016년 12월 2일 날 이 조문이 그 개정이 됐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그만큼 높이 예견이 되고 있었어요. 항상 이 법령 문제는 최근 3년 이내에 이 개정된 내용 이것은 반드시 이 최우선적으로 출제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측하고 대비를 해야죠. 자, 그래서 수용자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으로서 수용자 및 미결 수용자는 물론이고 사형 확정자까지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수용자하고 수형자 개념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수용자 하게 되면은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수형자이고, 두 번째가 사형 확정자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 그 다음에 이 셋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용된 기타 수용자죠. 자,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출제가 된 내용이에요. 2번 보시면은 수형자란 징역, 금고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즉 자유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하며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자, 그래서 수형자 하게 되면은 두 가지죠. 수형자는 자유형 수형자가 있고 자유형 수형자 그리고 노역 수형자 이렇게 나눠지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수형자에는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까지 포함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이것은 출제가 됐지만 다음 시험에서도 응용해 가지고 다시 출제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하세요. 2016년 12월 2일 개정되기 전에는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이라는 그런 용어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돼 있어야만이 맞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참 이번 시험에 있어서 이 분석을 해보면은 20문제 중에서 순수 교정학 문제가 12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60%가 출제가 됐고 형사정책편은 8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40%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정학 시험에서 형사정책이 포함되는데 형사정책은 보통 25%에서 35% 출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문제가 더 늘어났죠. 자, 그런 것도 감안하면서 여러분들이 수험 준비 시간을 거기에 맞춰서 잘 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론 문제하고 법령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법령 문제는 15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원칙적인 75%를 유지를 했죠. 자, 그래서 항상 이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이 법령 관련 문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에 보시면은 범죄자 처우의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범죄자 처우 모델
하게 되면은 19세기 교육형 사상을 바탕으로 등장한 모델이 개선 모델이었죠. 자, 그리고 이 20세기에 오면서 이제 제사의 모델, 제사의 이념을 그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교화 개선을 추구하고자 했던 이 처우 방법론, 이것이 의료 모델이라고도 하고 처우 모델이라고도, 치료 모델이라고도 하죠. 의료 모델 또는 그 치료 모델. 그리고 이 의료 모델, 치료 모델, 이것이 이제 목표했던 제사의 효과보다는 인권 침해가 많이 나타나고 이랬기 때문에 새롭게 등장하는 처우 모델이 바로 이 사법 모델 또는 정의 모델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제사의 이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의료 모델의 미흡한 부분을 그 보완시켜 가지고 등장했던 것이 재통합 모델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처우 모델,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주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강의할 때 주로 정답은 사법 모델 아니면 재통합 모델을 가지고 정답으로 출제가 될 것이다 했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도 역시 사법 모델을 정답으로 했죠. 자, 문제를 보시면은 1번 개선 모델, 가혹한 형벌을 지양하고, 지향이 아니라 지양, 그러니까 가혹한 형벌을 그치고 개선과 교화를 강조했다. 그래서 개선 모델은 19세기 교육형 사상이 이론적 기초가 되었고, 정신적인 교화 개선을 중시했던 처우 모델이죠. 그 다음에 2번 이 의료 모델, 수용자에 대한 강제적인 처우로서 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의료 모델은 범죄를 치료가 필요한 도덕적 질병으로 본 것이 특징이죠. 그리고 부정경제도가 확립됐다 하는 것이 역사적인 기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이 인권 침해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3번 인권 보장을 가장 중시했던 모델로서 등장했던 것이 이 사법 모델이죠. 자, 사법 모델, 이것은 갱생에 대한 회의론을 바탕으로 등장했고, 그리고 의료 모델로의 회귀 경향이 맞물려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의료 모델을 부정하고 새로운 그런 처우 모델로서 등장이 됐었죠. 그래서 이것은 제사의 이념을 포기하고 신응보주의의 바탕을 둔 모델이었어요. 그 다음에 재통합 모델, 이것은 범죄자와 지역사회의 유대 및 지역사회의 기초한 처우를 중요시했다. 그래서 이 재통합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시설 내 처우보다도 사회 내 처우를 더욱 중시했다. 그리고 수용자를 단순히 처우의 객체로만 보지 않고 처우의 주체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범죄자의 교화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의 교화, 사회 환경의 어떤 개선도 동시에 중시했다 하는 거였어요. 그 밖에 이제 적응 모델이나 경제 모델이 있지만, 적응 모델이나 경제 모델은 정답 지문으로 출제되기보다는 맞는 그 지문으로는 출제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 3번 문제 보시면은 형사정책 문제죠. 중화기술에 대해서 옳게 작정한 것은, 자, 범죄 원인론 하게 되면은 크게 이 개인적 원인론하고 그리고 사회적 원인론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사회적 원인론. 그런데 이 개인적 원인론, 이것은 생물학적 원인론하고 심리학적 원인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지만, 교정학 시험에서 형사정책 문제로는 이 개인적 원인론, 이것은 출제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그래서 시험은 주로 사회적 원인론, 즉 미국 범죄사회학 이론에서 전형적으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세요. 내가 지금 오늘 손이 많이 좀 굳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기본적으로 악필인데 더 악필로 되고 있으니까 좀 이해하면서 봐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험에서도 전형적으로 이 사회학적 원인론인 미국 범죄사약 이론에서 출제가 됐는데 보통 20문제 출제되는 규정학 시험에서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되지만 이번 시험에서는 두 문제나 출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대비할 때는 미국 범죄사약 이론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 하는 거. 자, 그러면 중화기술 이론, 이것은 사이커스와 맞자가 주장한 이론인데 이 중화기술 하게 되면은 이 5가지예요. 중화기술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커스와 맞자의 중화기술 이론에서 출제가 된다 하게 되면은 주로 그 5가지 중화기술을 가지고 출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5가지 중화기술 이것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중화기술. 그래서 첫째 중화기술이 뭐냐 하면은 규범의 부정이 아니라 책임의 부정이에요. 책임의 부정. 두 번째가 이제 피해의 부정이죠. 세 번째가 피해는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부정하는 거죠. 피해자 부정. 네 번째, 이것은 비난자에 대한 비난이에요. 비난자에 대한 비난. 비난자에 대한 그 비난, 이것은 똥 묻은 개는 겨 묻은 개를 나무랄 자격이 없다.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5번째가 이 더 큰 가치에 대한 호소, 가치에 대한 충성, 상위 가치에 대한 호소,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중화기술 이론에서 출제하게 되면 이 5가지 중화기술을 사례형 문제로만 출제를 한다 했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도 정확히 그 방향으로 출제가 됐어요. 자, 이번에 출제된 그 사례를 보시면 친구의 물건을 훔치면서 잠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자, 이것은 이제 이 자기가 이 행한 금지된 행위를 통해서 그 누구에게도 손상을 입히지 않는다,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논리죠.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도 자기 행위로 이 손상을 당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논리예요. 자, 이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피해의 부정이죠. 피해의 부정은 가해의 부정이라고도 하고 손상의 부정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가는 가해, 손상의 부정이고, 그 다음에 나는 술에 취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은 이제 바로 책임의 부정이죠. 그래서 이 책임의 부정이라는 것은 자기의 그런 비행이나 위법한 행위가 자기 책임이 아니라 외부의 탓이다. 이렇게 돌리는 것을 말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술에 취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른 범행이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책임이 없다. 이런 논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 가는 가해의 부정, 나는 책임의 부정이죠. 그 다음에 4번 문제. 4번 문제, 이것은 이제 이 머튼의 아노미론이죠. 그래서 머튼의 아노미론은 긴장이론을 대표하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 아노미론에서 출제가 된다면은 머튼의 5가지 개인적 적응 양식을 가지고 출제를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이게 5가지 개인적 적응 양식, 중화기술 이론에서 중화기술도 5가지고
머튼의 아노미론에서 이 개인적 적응 양식, 이것도 5가지예요. 개인적 적응 양식. 개인적 적응 양식 첫째는 이제 이 동조형 또는 수능형이죠. 두 번째가 개신형 또는 혁신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혁신형. 세 번째 의뢰형 또는 애범형. 네 번째 이것이 이제 이 도피 또는 퇴행이라고도 하죠. 퇴행형. 다섯 번째가 바로 혁명형 또는 반항형이죠. 자, 그래서 이 동조형은 이 문화적 목표도 그대로 수용을 하고 제도화된 그 수단도 수용하는 중상류층의 적응 양식이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개신형이 이제 이 재산 범죄자 중에 전형적인 적응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개신형. 개신형은 사회적 목표는 거부하지만 제도화된 수단, 사회적 목표는 강력하게 수용하지만 제도화된 수단, 이걸 거부하는 유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 목표 플러스 제도화된 수단 마이너스 니은이 바로 개신형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그 디귿 보시면은 문화적 목표를 포기하는데 제도화된 수단에 맞춰가지고 목표 의식 없이 그냥 주어진 생활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적응 양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의뢰형, 애범형이죠. 의례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생활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리을 하게 되면은 이 바로 도피형이죠. 그러니까 문화적 목표도 포기하고 제도화된 수단도 포기한 채 비사회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하는 적응 양식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기존의 문화적 목표를 거부하고 새로운 걸로 대체시키는 것이고, 제도화된 수단도 기존에 제도화된 수단은 거부하고 새로운 대안으로 대체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4번 문제에 있어서 A, 이 사회체제를 거부하는 혁명가, 이것은 바로 미음이죠. 그 다음 이 알코올 중독자 하게 되면은 전형적인 도피형이죠. 불황자나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 그렇기 때문에 도피형에 해당하는 것은 마이너스로 포함된 표현된 리을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리을 미음이에요. 자, 그다음 소년법 하게 되면 형사정책편에서 미국 범죄사약 이론이 전형적으로 반드시 한 문제 이상 그 출제가 되듯이 이 소년법이나 보호소년 등 처우에 관한 법률, 이것도 이 한 문제 이상, 때로는 두세 문제까지 출제되는 그런 그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번 시험에 있어서도 5번 소년법상 소년 형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항상 이 소년 사법정책론 할 때는 특히 그 소년법이 그 중심이 되고, 이 소년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지 않으면 계속 헷갈릴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보호사건 절차냐, 보호사건 절차, 아니면은 형사사건 절차냐. 자, 그래서 이 보호사건 절차가 중심이 되고 있고, 형사사건 절차, 이것은 몇 개 조문이 되지 않죠. 자, 그래서 보호사건 절차에서는 주로 임시조치 아니면 보호처분과 관련된 문제가 전형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형사사건 절차는 그 특칙 조문을 기초로 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이번 시험에 있어서도 지금 이 소년법과 관련해서
이 세 문제가 출제가 됐죠. 자, 5번 보시면은 이 소년법상 소년 형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사 절차하게 되면은 다음 시험에서 특히 대비할 것은 검사의 결정전 조사나 조건부 기소 유예, 이것은 아주 중요시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잘 대비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1번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다. 그래서 구속영장 금지가 특칙이 아니라 구속영장 제한이 특칙이다. 2번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자, 우리나라 법체계에 있어서는 부정기형은 오로지 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성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기본을 삼으면서요. 그런데 소년에 대해서도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은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리고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하면서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이 선고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3번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은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분리하여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악성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18세 미만 소년에게는 노역장 유치를 선고할 수 없다. 이것은 이제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 하는 거하고 같이 종합해서 항상 잘 정리를 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면은 구금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금 방법, 이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구분이 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이 이론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로 나누면은 독거제냐 혼거제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구분할 때는 펜실바니아제냐 오번제냐, 이것을 바탕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시험 보시면 1번 펜실바니아제 하게 되면은 이 독거 생활을 통한 반성과 참회를 강조했다. 그래서 펜실바니아제는 필라델피아제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자, 2번 오번제는 도덕적인 개선보다는 노동 습관의 형성을 더 중요시한다. 그러니까 펜실바니아제가 도덕적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면 오번제는 노동 습관 형성을 더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하는 거. 그래서 20세기 산업교도소의 전신이라고 하는 것이 오번제죠. 그 다음에 3번 펜실바니아제 시스템은 윌리엄 펜의 참회사상, 즉 퀘이커 교도의 교리를 반영을 해가지고 엄정 독거제로 정립이 됐다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펜실바니아제는 분방제 또는 엄정 독거제로 불린다가 맞는 것이지, 거기 침묵제 또는 교단금지제로 불린다 하면 틀린 내용이 되죠. 이 침묵제 또는 교단금지제는 익숙한 현대어로 바꾸면 대화금지제죠. 자, 이것은 바로 오번제에 대한 별칭이에요. 자, 그래서 4번에 오번제는 에람 린즈가 창안하였으며 반독거제, 완화독거제 또는 침묵제, 대화금지제 또는 절충제, 야간독거제, 여러 가지 그 별칭으로 불려지고 있죠. 다음 7번 문제 보시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호처분은 소년법상 10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1호 처분이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이고, 제10호 처분, 가장 무거운 그런 거 보호처분이 소년은 송치 처분이죠. 자, 그러면은 앞으로 시험에서도 이 보호처분과 관련해 가지고 소년법 32조의 2, 제33조 이것은 그 매 시험에서 출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험에 있어서는 이 32조의 2의 바탕을 둔 문제이죠. 1번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 이내, 수강명령은 100시간 이내다. 그 다음 2번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해야 된다. 취소 사유는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경우, 그리고 처분 당시 10세 미만인 경우죠. 그다음에 3번,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보호관찰 기간 동안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32조의 2는 바로 보호관찰의 부수적 처분 규정이죠. 자, 그래서 이 보호관찰을 할 때 외출 제한 명령, 이것은 1년 이내의 외출 제한 명령,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해당 보호관찰 기간 동안 이 부분이 틀린 내용이죠. 그 다음에 4번, 이 보호처분 10가지 중에서 연령 제한이 있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3가지 보호처분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12세 이상으로 연령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2가지예요. 수강명령하고 장기 소년은 송치죠. 그리고 14세 이상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 사회봉사 명령이죠. 수강명령 2호 처분, 사회봉사 명령 3호 처분이죠. 나머지는 연령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7가지 보호처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 비행소년에게 적용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8번, 이 소년법상 소년부 판사가 취할 수 있는 임시조치죠. 그래서 임시조치 소년법 18조 아주 그 중요한 조문이에요. 임시조치는 3가지죠. 그래서 이 보호자, 그리고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하는 거, 이것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1번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2번째 임시조치 하게 되면은 병원 또는 요양소에 감호 위탁이죠. 이것도 3개월 이내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3번째 임시조치예요. 이 3번째 임시조치인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거, 이것은 시설 내 처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그런 기간, 이것은 형이 확정되면 형기로 산입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소년분류심사원 감호 위탁, 이것은 시설 내처우로서 자유를 완전히 박탈시켜 버리기 때문에 제한 시간을 짧게 둬야 되겠죠. 그래서 1개월 이내이고,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한 번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니까 최장 2개월 이내예요. 자, 그래서 이 3번 3개월간 감호 위탁, 이것이 이제 위법한 임시조치죠. 4번 같은 내용이고, 9번 보시면 수용자 처우법상 이 분류심사에 관련된 내용. 자, 분류심사 하게 되면은 이 분류심사와 관련된 내용은 어떤 교정학 시험이든 최소한 3문제 이상 출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분류심사. 그리고 이 분류심사를 이해하려면 분류심사의 그 하위 개념으로서 이 분류조사하고 분류검사, 이걸 구분해야죠. 그리고 이 분류검사는 신체검사는 포함되지 않고 바로 심리검사만 한정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류검사 그 3가지, 이것도 이제 연계해 가지고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이해하면서 정리를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분류 검사와 관련된 것은 기억 지문에 바로 이 지능 검사, 적성 검사 거기에 기술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9번 문제 보시죠. 기억. 교정시설의 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를 대상으로, 분류심사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형자를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한 신상에 관한 개별 사안의 그 조사, 심리, 지능, 적성 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니은 개별 처우 계획을 조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분류 심사. 자, 그래서 분류 심사 물 묻어가지고 바로 써도 될지 모르겠다. 자, 그래서 이 분류 심사 분류 심사, 이것은 신입 심사하고 재심사죠. 그 다음에 재심사, 이것은 정기재심사와 부정기재심사로 나눈다. 이렇게 딱 체계로 정리를 한 뒤에 그 법조문을 이해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신입심사나 정기 재심사는 해당 사유가 있으면은 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적 심사예요. 그러나 부정기 재심사는 그 해당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의무적 심사죠. 그래서 이걸 그 기초로 해서 앞으로도 그 시험을 대비하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거기 니은 이 개별처를 조정할 것인지, 개별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심사가 신입심사, 조정하기 위한 심사가 재심사, 이렇게 개념을 딱 체계적으로 구분하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조정할 것인지니까 재심사죠. 재심사는 정기재심사와 부정기재심사가 있다 하는 것. 그리고 시험에서 그 자주 출제되는 것이 정기재심사와 관련해서 분모가 4, 5는 없기 때문에 분모 4, 5가 들어있으면 정기재심사에서 틀린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티귿, 경비처우급을 조정하기 위한 평정소득점수 기준은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다음 시험에서는 법무부 장관 대신에 소장을 넣어가지고 틀린 지문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자, 니을 교정시설의 장, 즉 소장은 수용자의 부상이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 또는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3점 이내, 이것은 이제 5점 이내로 바꾸는 함정 출제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3점 이내니까 맞죠? 3점 이내의 범위에서 이 작업 또는 교육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지 수용생활 태도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성적, 작업 성적, 교육 성적, 수용생활 태도 성적 중에서 수용생활 태도 성적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아둘 내용이에요. 자, 미음. 조정된 처우 등급에 따른 처우는 그 조정이 확정된 날부터 한다 하면 틀린 지문인데, 확정된 다음 날부터 한다 하니까 맞죠. 자, 그런데 최근 그 출제 경향을 보면은 한 지문에서 일부는 맞게 하고 일부를 틀리게 하는 함정이 그 자주 출제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특히 유념을 하셔야죠. 자, 이 경우 이 조정된 처우 등급은 조정이 확정된 날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 이 부분이 틀렸죠. 그러니까 앞구절은 맞고 이 뒷구절이 틀렸죠. 그래서 이 조정된 처우 등급은 그달 초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죠. 자, 10번 문제. 교도작업에 관한 문제죠. 교도작업. 이것은 수용자의 교화 개선 수단으로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그 방법이에요. 이 때문에 교도작업은
이론적인 내용에서부터 법 조문까지 확실하게 항상 그 정리를 하셔야죠. 자, 그래서 기억 보시면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에게 부상, 질병, 그 밖에 작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작업을 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수용자 처우법에 있어서 교도작업에 감경 면제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감경 면제 규정 이것은 소장의 권한이다 하는 것을 잘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자, 니은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수용자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개인작업 이것은 교도작업 종류에 속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이 개인작업 이것은 개완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그랬죠. 개완만이다. 그러니까 개방처우급과 완화경비처우급만 적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경비 처우급 이것은 암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중일간 경비는 완화 개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그랬죠. 중일간 경비는 완화 개방이다. 자, 그래서 이 경비 등급이나 경비 처우급 이것은 중경비 처우급, 일반 경비 처우급, 그리고 완화 경비 처우급, 개방 처우급 이 네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암기법으로서 확실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뭐였어요? 바로 처우 등급은 기경계다. 그래서 기본수용급, 경비처우급, 개별처우급 세 가지다 하는 거. 이 중에서 이제 뭐 경비처우급을 바탕으로 하는 그 문제가 가장 많이 그 출제되고 있어요. 자, 그다음 디귿 보시면은 이 교정시설의 장은 관할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종류를 정한다.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아니라 소장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용자에 부과하는 작업을 종류를 정한다 했죠. 자, 이렇게 항상 그 지문에 소장이냐, 지방교정청장이냐, 법무부 장관이냐 이 내용이 들어있으면 대부분이 틀린 함정 지문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도 틀리게 기술이 되어 있죠. 자, 니을 작업장려금은 원칙적으로는 석방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은 석방 전이라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전부까지 지급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두셔야 돼요. 일부는 지급할 수 있다 하면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음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의 가족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사망하게 되면 3일간이 아니라 2일간 작업을 면제한다가 원칙이죠. 다만 수용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한다면 그대로 작업을 실시한다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 있어서 장례는 3일장이지만은 작업 면제 기간은 2일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셨죠. 11번 보기 1에서 제시된 설명과 보기 2에서 제시된 학자를 짝진 것. 기억 이것은 감옥개량운동 후 선구자로서 인도적인 감옥개혁을 주장했다. 그래서 18세기 감옥개량운동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 현재까지 교도소 개량에 가장 큰 기여를 했던 인물이 존 하워드다죠.
자, 니은 범죄와 형벌을 통해서 죄용 법정주의를 확립함으로써 형벌 또는 형법 개혁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사람은 이탈리아의 베카리아였죠. 그 다음에 디귿 파놉티콘이라는 감옥 형태를 구상한 사람은 영국의 철학자이자 고전주의 형법 개혁운동가였던 벤담이었죠. 자, 그래서 교도소 건축 양식 하게 되면 파놉티콘형 양식과 파빌리온 양식이 있다 하는 것을 항상 대비시켜서 정리를 하라고 그랬어요. 자, 니을 범죄 포화 법칙 이탈리아 학파에 속하는 세 사람 놈브로조, 가로팔로, 페리가 있는데 이번 시험에도 내가 이 중에서 페리가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했었는데 역시 범죄 포화 법칙 이거로 출제가 됐죠. 자, 12번 수용자 처우법 1번 법무부 장관은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면 틀린 함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부만 위탁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리고 법인에게만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 자, 2번 법무부 장관은 교정시설의 운영, 경비, 교도관의 복무, 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매월 아무튼 그 횟수 나오면은 매준지, 매월인지 그리고 매년인지 이걸 잘 구분을 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매년을 매월로 바꾼 함정이죠. 매월이 아니라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음 시험에 있어서는 이 순회점검과 관련해서 거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한 이 부분을 빼고 법무부 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해야 한다. 이런 함정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자, 3번 수용자가 소년교도소의 수용 중 19세가 된 경우 에도 교육, 교합 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2세가 아니라 23세가 맞다고 그랬죠. 자, 맞게 출제가 됐고, 그런데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없다. 그리고 다음 시험에서 함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23세가 되기 전까지를 되기까지로 바꾸는 함정이에요. 자, 그런 점 주의하세요. 그다음에 4번 교정시설의 장은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게 5일 이내에 특별규율을 허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규유하게 되면은 반드시 규유는 두 가지다. 규유 이것은 일반 규유하고 특별 규유가 있다. 특별규유와 일반규유는 항상 확실하게 구분하면서 법조문을 이해하도록 하세요. 자, 5일 이내에 특별규유를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맞죠. 자, 13번 형의 집행 및 수용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경비처우급에 따른 작업 기준 하게 되면 그러니까 경비처우급 아까 중일간 경비는 완화 개방이다 해서 이 가장 높은 수준의 그 처우가 적용되는 것이 바로 개방처우급이죠. 그 다음 단계가 완화경비처우급이고 가장 낮은 단계 즉 기본적인 처우만 적용되는 것이 무골중자 중경비처우급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교도작업 구분할 때 그 단계별로 이걸 구분해 보면 말로 설명해야 되겠다. 이 가장 높은 단계가 바로 외부 통근 작업이죠. 외부 통근 작업. 그 다음 단계가 바로 개방 지역 작업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구내 작업이죠. 그 밑에 단계는 없어요. 구내 작업.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구내 작업 이것은 원칙적으로 일반 경비 처우급에게 적용이 되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단계 외부 통근 작업과 이 개방 지역 작업
모두를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당연히 개방처우급이죠. 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기업 개방처우급은 시 외부 통근 작업 및 개방지역 작업이 가능하고, 그 다음 단계인 디귿 완화경비 처우급,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A 개방지역 작업이고 필요시 외부 통근 작업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리을 일반경비 처우급, 이것은 원칙적으로 구내 작업, 이거 필요시 개방지역 작업이니까 B죠. 그 다음에 중경비 처우급은 원칙적으로는 이 교도 작업이 적용되지 않지만 필요시 구내 작업이 가능하다 했으니까 정답은 4번이네요. 자, 14번. 이 법령상 교정시설의 시찰, 참관, 이것은 뭡니까? 바로 행영공개제도죠. 행영공개제도, 이것은 세 가지가 규정되어 있죠. 순회점검과 시찰, 참관이 있다 하는 것. 그래서 순회점검, 시찰, 참관, 이것을 확실하게 개념 구분하면서 이해하도록 하세요. 지금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하고 분석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순회 점검, 이것은 감독작용이고, 시찰, 이것은 직무 관련성은 있지만 감독작용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직무 관련성이 없는 그런 행정공개 제도가 참관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교정시설의 장은 판사와 검사. 판사와 검사는 시찰권자이고, 그러니까 시찰권자 외의 사람이 교정시설을 참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 직업, 주소, 나이, 성별 및 참관 목적을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죠. 자, 2번 판사, 검사 외의 사람은 교정시설을 참관하려면 학술, 연구 등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관할 지방교정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역시 그 주체 가지고 함정을 만들었죠. 지방교정청장이 아니라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죠. 그리고 외국인이 우리나라 교정시설을 참관하고자 신청한 경우에는 과거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서 소장이 허가한다가 맞았죠. 근데 지금은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허가할 수 있다예요. 자, 그래서 그런 함정으로 출제될 수 있는 내용 다시 한번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15번 보시면 현행 법령상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형사정책편에서 형벌론, 이것은 전형적으로 출제가 한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1번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 무기형도 선고할 수 없다. 뇌역장 유치도 선고할 수 없다. 아까 관련된 내용으로 또 출제가 됐었죠. 그 다음에 2번 현행 형법상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과거에는 15년 이하였는데 현재는 30년 이하로 한다. 맞죠? 그리고 가중하는 경우에는 50년까지 가능하다. 3번 형을 병가할 경우에는 하나의 형으로 선고할 경우에는 일부에 대해서 유예할 수 없지만 병가할 경우에는 유예할 수 있다. 이렇게 대비시키라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3번 맞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은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죠. 선고유예 기간은 2년이고 선고유예 시 보관찰 기간은 1년이다 했는데, 이 보관찰 기간으로 헷갈리도록 1년을 경과한 때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이번 시험에서는 출제가 됐죠. 자, 16번 형집행법상 여성 수용자 처우에 대한 설명. 지금 이 형집행법에 있어서 특별한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첫째는 여성, 두 번째는 노인, 세 번째는 장애인, 네 번째 외국인, 다섯 번째 소년이죠. 자, 그래서 이 특별한 보호 대상과 관련된 규정도 매 시험마다 한 문제는 출제가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시험에 있어서는 여성 수용자에 관한 내용이죠. 1번 교정시설의 장은 여성 수용자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나이, 건강 등을 고려하여 부인과 질환에 관한 검사를 포함시켜야 된다.
다음 시험에서는 부인과 질환에 관한 검사를 포함시킬 수 있다로 바꿔서 틀린 지문으로 출제할 거예요. 2번 교정시설의 장은 여성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다. 이것은 다음 시험에서는 접견하게 해야 한다로 바꾸는 함정 주의하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교정시설의 장은 여성 수용자에 대해서 상담, 교육, 작업 등을 실시할 때는 여성교도관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여성교도관이 부족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애가 인정되는 사유고 애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여성교도관이 담당해야 할 것이 바로 의류, 휴대품, 신체 검사이죠. 그리고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여성 수용자를 개호할 때도 반드시 여성 교도관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애가 있는 경우와 애 없는 경우. 자, 4번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에 있으면 출산, 이것도 내가 강의할 때 제외시키냐 포함시키냐 이런 거 지문이 들어있으면은 대부분 함정이니까 주의하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법조문 보면서도 제외되는 사유인지 포함되는 사유인지를 구분하라고 그랬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출산에 유산이 포함되는데 제외된다 해가지고 틀린 지문으로 출제를 했죠. 자, 17번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이죠. 직업훈련, 이것은 외부 통근 작업하고 관련해서 시행규칙을 반드시 대비시켜서 정리하도록 왔어요. 이것은 앞으로도 이 외부 통근 작업에 관한 시행규칙과 직업훈련에 관한 시행규칙, 이것은 자주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자, 1번 직업훈련의 직종 선정 및 훈련 방법, 인원 및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 교정시설의 장이 정한다. 자, 이것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데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 교정시설의 장이 정한다.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인데 아무튼 내가 강의하면서 지방교정청장의 업무 내지는 권한에 대한 그 사항, 이것이 현행법에서는 10가지가 있다. 자,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9가지가 출제 가능성이 높다 해가지고 객관식 강의할 때 이것을 OX 문제로 해가지고 제시를 해줬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암겨두라. 자, 그래서 지방교정청장 그 9가지 이외의 내용이 들어있으면 그건 무조건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세 문제나 출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내용은 확실하게 알아두셔야만이 문제를 10분 이내에 풀면서 그 남는 시간 10분을 영어에 투입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그만큼 키워서 합격할 수가 있어요. 자, 18번 가석방 제도에 대한 설명이죠. 가석방, 이것은 사연의 처우로서 가장 중심적인 제도예요. 그리고 현대 교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시 되죠. 자, 1번 가석방은 사법처분이 아니라 행정처분의 일종이다. 맞죠? 2번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 이상 7인이 아니라 9인 이하니까 맞죠? 자, 3번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적격 결정을 하였으면은 이 5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가석방을 신청해야 된다. 이것도 바로 그 정도 복무했다 해서 가석방 된다고 가오잡지 말라 이렇게 연상 기법을 제시하면서 가석방과 관련해서는 숫자가 5고 그 다음에 정보 공개 청구와 관련해서는 7일이다 이렇게 대비시키라고 그랬었죠. 자, 이번 시험에서는 맞는 지문으로 5일 이내 출제됐고 다음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7일 이내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 점 주의하세요. 자, 3번 가석방 취소자 또는 가석방 실효자의 잔영 기간은 가석방을 실시한 다음 날부터 원래 형기 종료일로 한다. 아무튼 날이 나오면 당일인지 다음 날인지 전일인지 이걸 구분하는 함정이 자주 출제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맞는 내용이죠. 실시한 다음 날부터 원래 형기 종료일까지 한다. 자, 이 구절은 맞았고 역시 일부를 틀린 내용으로 함정을 설치했죠. 잔영 기산일, 이것은 이제 이 가석방 실시한 다음 날이 아니라 잔영 집행 기산일이니까
당연히 취소로 인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된 날부터 한다죠. 그 다음에 형사정책편 보안처분과 관련해서 반드시 출제되는 법률이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아니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죠. 이번 시험에 있어서는 치료감호법에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출제가 됐죠. 자,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세 가지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어요. 첫째, 치료감호. 두 번째, 보호관찰. 세 번째, 새로 도입한 것이 치료명령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1번 보호관찰 기간은 3년으로 한다. 2번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보호관찰이 시작된다. 3번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 시설 외에서 치료받도록 법정 대리인 등에게 위탁되었을 때는 보호관찰이 개시된다. 그래서 치료감호법상 보호관찰은 반드시 실시되는 보호관찰이다 했었죠. 그래서 의무적 보호관찰이 부과되는 경우는 선고유예 집행유예 시, 그리고 원칙적으로 필요적 보호관찰이지만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가석방시 보호관찰이다 하는 것과 대비시켜야 돼요. 자, 4번 치료감호 심의위원회에 치료감호 종료 결정이 있어도 보호관찰 기간이 남아있다면 보호관찰은 계속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주된 처분인 치료감호가 끝났다면 당연히 부수적 처분인 보호관찰도 종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호관찰은 계속된다. 이 부분이 틀렸죠. 20번 형집행법령상 괄호 안에 들어갈 그 숫자 구분하는 거. 숫자는 매 시험마다 두세 문제가 출제가 되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보시면 미결 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일반인과 접견은 매일 1회이고 변호인과의 접견은 횟수 제한 없다. 자, 그러니까 기억 매일 1회. 두 번째, 교정시설의 창은 19세 미만 수용자와 개호상 독거 수용자에 대해서는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해야 된다죠. 그러니까 건강검진은 원칙적으로는 1년에 1회 이상이지만, 첫째, 19세 미만 수용자, 두 번째, 노인 수용자, 세 번째는 초우상 독거 수용자가 아니라 개호상 독거 수용자는 6개월에 1회 이상이다. 그리고 앞으로 그 틀린 정답으로 이 건강검진 특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출제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장애인 수용자예요. 그러니까 노인 수용자는 6개월에 1회 이상이지만 장애인 수용자는 1년에 1회 이상이다. 이렇게 대비시키세요. 자, 세 번째, 교정시설의 장은 작업의 특성, 계절,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자의 목욕 횟수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그러니까 반드시가 아니죠.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매월 1회가 아니라 매주 1회 이상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렇게 이번 시험은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사항 위주로 출제가 됐죠. 그래서 나하고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90점 이상 득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암기 위주로만 이렇게 대비하시지 말고 항상 이해를 바탕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 중심으로 항상 효율적으로 접근하도록 하세요. 자, 부족한 강의지만 이렇게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그 공덕으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합격을 이루도록 하세요.